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3일 만에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하고 정책 뒤일과 홍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수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애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홍보수석 그리고 정책수석이 새롭게 투입이 됐습니다. 변화의 시작 이렇게 보십니까? 변화의 첫 번째 단추는 끼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두 가지가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제 구조의 문제, 하나는 인물의 문제. 직제 구조의 문제는 지금 너무나 수평적 구도다. 즉 책임을 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어떠한 그런 그 정책, 그러면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내각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조율을 거쳐서 국민들에 알려져야 되는데 몇 번에 걸친 누수가 있었죠. 취향연령 하향, 5세 하향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또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각 이 언론에 나오는 수석마다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것들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기획 수석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직제죠. 박지원 국정원장도 네. 정책기획수석을 했었습니다. 그 정책기획수석을 부활함으로써 컨트롤 타워 역할로 직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인물에 대한 문제. 직제 아니면 인물인데 홍보수석을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대변인과 홍보수석의 갈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간 또 홍보수석이 존재감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사실 홍보수석이 어떠한 홍보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자기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최영범 수석이 그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전격적으로 당선자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대변인을 다시 지금 홍보수석으로 임명한 것도 이렇게 직제를 고칠 건 직제를 고치고 인물을 바꾼 건 인물을 바꿔서 일단 보완부터 해보자라는 판단에서 두 가지의 지금 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그냥 아는 사람 또 쓴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구단주로 비교해 보면요. 네. 축구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못 하는 겁니다. 구단주인 윤석열 구단주한테 욕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매 경기마다 골을 먹냐, 하는 데마다 실수가 이렇게 많냐 했더니 홍보팀장 바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력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이분이 나와서 새로운 얘기 홍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이 정부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홍보가 안 돼서 물가가 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유가가 오르고 있나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홍보. 물론 홍보도 부족했죠.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팀의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구단주로서 이 전력을 어떻게 보강할지를 설명하고 헤드 코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런 인사들의 영입을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수석을 신설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구조를 보면요. 간단하죠. 핵심. 정권을 운영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나 검찰 출신이거나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안 껴준 거고요. 거기에 나라 운영에 있어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기재부 관료들을 좀 붙여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이거 갖고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산자부 관료를 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본 관료라는 출신의 틀에선 벗어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대통령실이 가장 못하고 있는 게 민심을 듣는 것이거든요.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께서 본인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 국민들로부터 듣는 통로가 제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당정 간의 의견이 협의된 것이 올라오거나 지금 그런 얘기 지금 조영 비대위원장도 당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심을 듣는 부분인데 됐고 우리 고시를 본 사람들끼리 정권을 잘 운영할 수 있어라는 기본 방침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달라진 게 없다는데요. 일단 정무적인 판단을 해본 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네. 물론 저도 딱 보니까 이관섭 그 무역 상근 부회장 전력이 또다시 관료다.
라는 점에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관료 출신이고 뭐 서울대 경영학과의 이번엔 산업자원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역대 2번 청와대에 있었고 또 사실상 이 쭉 그 흐름을 봤을 때 정책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정무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홍보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립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최영범 수석과 지금 강인선 대변인의 문제는 서로 역할 분담이 정확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언론과 관련돼서 풀 건 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컨셉을 딱 잡아주면서 우리 정부에 정말 알릴 건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뭐 쓴 사람 또 쓴다라는 비판은 있겠지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시절 그 당시에 그 출입 기자들의 어떤 평을 보면 여타 어떠한 이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도 있고 뭐 대변인이 많지 않았으면 대변인보다 훨씬 더 그 속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뭐 알리지 않을 건 알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기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대변인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홍보수석이 굉장히 큰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지금 대변인님 말씀처럼 좀 더 대폭의 어떤 개편을 사실 상상을 했습니다. 이 인원이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상 그 인사가 빨리 이거 좀 문제가 있는지 고쳐주세요 하면 한 3개월, 한 5개월 후에 그 인사의 문제를 다 희석했을 때 인사가 나와서 답답했다라는 그런 그 평도 많았거든요. 그걸 돌아보면서 그거보다는 좀 빨리 돼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가지 고쳐 나간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총무 비서실과 그러니까 그쪽에 실장을 하나 더 둘 거냐 안 둘 거냐를 놓고 내부 고민 중이다 합니다. 좀 더 빠르게 결단을 하는 건 저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꺼번에 다 바꾼다가 아니라 차근차근 바꾼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하향 추세에서 약간은 긍정 평가가 좀 높아진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하는 국민의 아주 기본 베이스가 한 30%는 존재하는 거죠. 그럼 왜 25%까지 내려갔느냐? 나는 윤석열 편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혼이 나야 돼. 정부가 우리도 그 민심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25%까지 내려갔다가 좀 너무 지나치게 내려갔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시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이 회복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25에서 30 사이를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 뭐 이건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등이라고 한다면 35를 뚫고 45로 즉 지금 현재 싫다고 말하는 중도층들이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소폭의 개각들은 이제 자기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변화하길 기대하고 있고 저도 당장 지난주에 애호박 사러 나갔는데 하나에 2,9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호박찌개 한 그릇 사 먹기 어렵게 됐는데 물론 이걸 어떻게 전부 다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만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는데 분풀이를 아무 데도 해주는 데가 없으니 그러면 대통령님은 아직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25에서 30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35 정도 넘어야 좀 분위기가 반전된 거다. 그 정도는 가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이제부터 반등의 어떤 그 실마리는 잡았지만 30% 중후반대까지 올라가야지만 민심이 회복되고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저지선 그러니까 25% 중후반에서 딱 저지가 되고 다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단초예요. 그러면 25%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윤 대통령이 사실 무엇을 해도 지지하겠다라는 보수의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이 25% 내외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부터 뭐 하나씩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바꾸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에 30% 초반대까지 지금 이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건 그 말에
내용보다도 내용은 한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태도가 5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이 일단 휴가 이후에 바뀌었느냐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단초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신의 얘기만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 역행하는 듯한 어떤 표현 자제하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뭐 이게 이 지지율에 당장 반영은 안 됐더라도 어제 나온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의 그 경호에 대한 어떤 거리 그것을 당장 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확실히 휴가 이후에 달라지고 있는 한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 모습과 태도와 느낌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로 하여금 바뀌고 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여겨져서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25%에 해당하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더 오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다 수용한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여당과 야당이 좀 분위기는 다릅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재단 임명하고 같이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빨리 좀 원한다면 시작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북한 인권재단은 기존의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야가 5명씩 추천을 하고 정부에서 2명을 추천을 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이사장과 상근 이사 이렇게 두 사람들을 각각 여야가 한 사람씩 추천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바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 이상의 상근자를 둘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공전 상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또 같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얘기인 거죠. 이것들이 다 조정이 안 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대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이제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죠.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특별감찰관대로 임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것을 왜 지금 이제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이랑 꼭 같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같이 하고 싶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고 또 지난번 7월 22일 날 통일부 업무 보고 때 제일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 6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이미 발효된 법안이고 근데 법안은 지금 민주당과 합의하에 다 통과시켜 놓고 법안이 지금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인권재단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북한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집권 여당이 이걸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이왕 어차피 지금 전임 정권에서도 저 특별감찰관 제도 한 5년 동안 안 됐고 또 이 문제 북한 인권재단도 안 됐으니까 이 꼭 한데 패키지를 묶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 안 된 법을 빨리 처리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민주당이 이걸 같이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충분히 논의 가능한 어떤 부분 이것이 쟁점 법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쟁점이란 건 이념이나 강령 때문에 도저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지만 이 두 가지는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 북한 인권 법안을 좀 반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쟁점 법안이 또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는 저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두 분 다 논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약간 걸리는 건 그겁니다. 여당에서 야당을 향해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특별감찰관은 없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공수처를 신설했고 공수처 활동을 해왔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고요. 지금 지금까지 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 친인척 최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사업이 크게 드러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해서 이 문제 이제 공수처 연계해서 문재인 정부 바라봤던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랑 상관없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은 대통령의 자유의지라고 판단하고 그것은 이제 여야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추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조호영 위원장이 대충 이야기를 했어요. 1월 아니면 2월 정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나오지 마라. 글쎄요. 참 그게 참 애매합니다. 나오지 마라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 자, 이 조호영 비대위원장의 그 스케줄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라. 뭐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당장 하자라고 그렇죠. 했지만 당장이란 건 지금부터 하더라도 전대회는 2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전국 다 해야 되고. 근데 그 2개월이 가능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8월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지나자마자 며칠 후면 이제 그 9월 정기국회 시작이 되면 이 정부 첫 정기국회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은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예산이에요. 그럼 첫 정부 예산을 꾸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호언장담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주 구조 조정 다 하겠다. 방만한 거 다 쳐내갖고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1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놔야 돼요. 성적표를.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놔야 돼요. 굉장히 이번에 부딪힐 겁니다. 첫 그 정기국회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요. 대통령은 열심히 그 예산안 예산안 시정연설로 설명하세요. 우린 지금 전당대회 할게요. 하고 본회의를 지금 정기국회를 비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는 더불어 이제 국정감사가 열리고 첫 번째 국정감사 또 민주당이 얼마나 또 벼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전대 끝나서 새로운 당대표의 일사불란하게 정말 국정감사를 이끌겠다라고 뭐 벼르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우린 전당대회 할게요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월, 10월, 11월까지 거의 지나가게 되죠. 그럼 12월 달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1월, 2월 이건 스케줄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꼭 2월에 해야 된다, 3월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 얘기는 나오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건 지금 비대위의 결정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 또 가처분 소송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떤 그런 그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다 걷어져야만 이 논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 그런 걸 통과했으니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 어떻게 뭐 3월달에 한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비판이 그때부터 나올 수가 있다. 지금은 이 본인의 어떤 리스크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이 논의를 출발하는 어떤 지점일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좀 제거해야 되는데 윤리위에서 오늘 있을 윤리위에서 추가로 더 징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그럴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리위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표현이에요. 오늘은 징계를 하는 날이 아니라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김성원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적절하긴 하죠. 왜냐하면 윤리위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 꼭 집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기구이지 문제가 생기고 뭉뚱그려서 이런 문제들은 이야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경고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구는 최고위나 비대위밖에 없어요. 근데 윤리위는 언제나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윤리위가 한 말은 선언적인 어떤 의미에 불과하지 누구 특정인의 특정 발언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윤리위의 지금 기구의 어떤 권위를 추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에서 보는 국민의힘의 내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조호영 비대위원장은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내부 총질이라는 대통령의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윤핵관들이 이 지도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대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즉 윤핵관과 조호영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상호 양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조호영 의원이 또 본인 선수가 있고 당대표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본인이 이 비대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이 두 문제가 부딪히는 접점이 어디냐면 본회의가 12월 9일에 끝난다는 겁니다.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12일 월요일이거든요. 후보 등록을 12, 13, 14에 받아버리면 보통 전당대회는 시작 날로부터 기산해서 40일 정도의 여정을 펼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지고요.
그럼 1월 중순에서 말 정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날짜에 딱 마칠 수 있게 되고 1월 8일에 징계가 끝난 이준석 대표는 12월에 아무 때나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 절대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비대위를 운영하고 이준석 대표가 등록하기 전에 전당대회 개시를, 즉 후보 등록을 개시함으로써 그 중간에 절묘한 지점을 찾아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빼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말씀 좀 어렵게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윤핵관을 정계 은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원 가입이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흐름이 상당히 특이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특이하다.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는 대의 명분이 참 중요했거든요. 대의 명분, 대의가 참 중요했는데 지금은 특정인,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당원 가입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요. 이를테면 민주당도 역시 좀 마찬가지거든요. 개딸이라든지 또는 양아라든지 이전에도 사실 친문들,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도 우리가 권리당원으로 들어갑시다 라면서 당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켜야 된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미 한번 2012년도에 패배했는데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호남계와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어요. 그때 당원들이 또 막 들어가면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키자. 뭐 이런 흐름들은 뭐냐면 특정 정치인을 지켜야 한다 또는 특정 정치인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소위 얘기하는 팬덤 뭐 이런 걸로 당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바람직하게 당원 가입을 독려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는 건 청년 정치잖아요. 그렇죠. 사실 청년 정치는 2014년, 2015년에 연달아 해일조선이니 뭐 5포, 3포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한 2016년도부터 바람이 불었어요.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으로 뛰어들어라. 뭐 이런 그런 책도 나오고 흐름이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에도 막 청년들이 뛰어들어서 무엇인가를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이전에도 당에 청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청년들은 병풍처럼 막 이렇게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시 청년 뭐 이게 사실 그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네. 청년들과 국회의원들이 또는 지도부가 회의를 하는데 꼭 2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 2시에 청년들이 그런 백수인 청년만 부르느냐. 그래서 비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는 그래서 청년이 바꾸자 해서 청년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지금 고작해야 그렇게 해서 들어온 청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어떤 정파를 없애자. 아니면 누구누구를 꼭 지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청년 정치의 올바른 행태냐라는 건 좀 저는 회의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건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호남에서도 압도적인 지지. 근데 문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저조해서 이게 과연 전당대회가 필요했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표율이 사실은 저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실과 다른 것이 평상시에 민주당 전당대 투표율은 대략 37에서 42%, 가장 높았을 때가 42 정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붙었을 때도 41, 그다음에 추미애 당대표 하여튼 격전이 벌어졌을 때 41, 42가 나오고 네. 이거 좀 기술적인 얘기는 한데요. 지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그 사활을 걸고 시, 군, 구의원 후보들이 권리당원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무려 85만 명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당대표 때 70만 명이었고요. 그전에 한 30만 명 수준이었는데 당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동네에서 이제 구의원 나가시는 분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당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꽤 있어서 투표율이 40%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조금 낮게 나온 것은 이 권리당원의 전쟁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 말고 그전에 지방선거 때문에 영입을 해온 많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아주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 투표율 낮은 것이 딱 결합이 되진 않고 데이터상으로도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숫자상에 보이는 것이 낮게 보이는 걸 수 있다. 옛날에도 숫자가 낮았다. 네, 알겠습니다. 모집단이 작았기 때문에 그럴 수 네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이 박용진 의원이 생각보다 양파전으로 두 명의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모습에서도 오늘 뭐 보니까 이제 윤영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중도 하차하면서 송갑석 후보를 밀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과연 이제 친명으로 워낙 대세가 굳어진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 선거에서 하나 지켜볼 것은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후보 당대표로는 뛰어들었지만 네. 이재명이 아니고 나여야 된다라는 것 말고 민주당이란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비전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박용진 의원이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재명보다 내가 낫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은 대권 주자고 경선에도 이긴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이 보여주지 못하는 민주당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립각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줄 사람의 인물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미 저 사람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날 것 같은데라는 그 당원들의 지지를 꺾지 못했던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유탄 누가 맡냐면 정청래 의원이 맡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1위를 달려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이제 노리고 지금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기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쪽 소위 말하는 비명계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 비명계 후보가 5위 안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려면 정청래 의원의 표가 다른 쪽으로 나눠져야죠.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대의원 등에서 약간의 강세를 보일 걸로 보여지는 고민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1위 싸움 이것이 또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끄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에서 보는 선거 전당대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호남 유권자들의 특징이 자신이 결과는 뻔한데 투표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만끽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를테면 대선이나 지선이나 혹은 총선이나 거의 선거 결과는 거의 그냥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호남의 어떤 득표율은 나와 있다라고 볼 정도로 사실 뻔하거든요. 하지만 90%가 넘는 그런 투표율을 늘 보였어요.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그 투표에 참가하는 그런 그 유권자들이 바로 지금 호남 유권자들이에요. 이유는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크다. 즉 이 정당과 나와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 꿈 이런 건 일치한다라고 느끼는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느끼는데 이거죠. 다른 평균보다 약간 낮다라고 여겨지는 건 굉장히 저는 조금 적신호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선거에서 사실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격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번에 주목을 했어요. 이번에 호남 분들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당원들이 나설까? 그래서 지난번이 그냥 그랬던 것이 광주시장에 대한 문제고 역시 여전히 이 당을 사랑하면서 뛰쳐들을 거야. 아니야.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게 아니야? 이 두 시각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전체 다른 지역들에 비춰봤을 때 다만 몇 %라도 좀 하위권, 광주, 전남, 경기 다 하위권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그래요, 저 평균이랑 거의 비슷해요라고 시각을 갖는 것보다는 호남에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호남 당원들을 이렇게 지금 바라봐야 될 결과 아닐까. 호남만 딱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왜 우리가 민주당을 찍어줘야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긴장은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